네, 12주차 콤부차 티 퍼멘테이션, 콤부차 차의 발효, 미생물학적 그리고 생화학적인 어떤 역학에 대해서 나온 SCI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우선 논문 정보와 그리고 논문을 선정한 이유, 그리고 논문의 절차와 똑같은 서론, 방법, 결과, 결론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정보입니다. 이 논문은 국제식품미생물학회지에 등재된 논문으로서 2016년도 논문입니다. 원래 3년 이내에 논문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콤부차와 관련된 논문으로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실전 문제 연구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뽕잎, 옥수수 수염 등의 식품 원료를 이용한 항당뇨 콤부차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의 항상성 유지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고혈당증 및 인슐린 저항성이 동반되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8.9명이 당뇨에 의해 사망한다라는 통계가 있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7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커피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당뇨에 대해서는 이 카페인이 어,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당뇨에 보다 효과적인 음료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던 도중 콤부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의 콤부차는 녹차나 홍차를 효모나 그리고 초산 그리고 유산균 등을 이용해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것을 말하며 특유의 신맛과 단맛 그리고 약간의 탄산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항당뇨 활성이 있는 콤부차에 뽕잎, 옥수수 수염 등 본래 항당뇨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소재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여 콤부차를 제조하였을 때 항당뇨 활성에서 있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콤부차는 전통적인 무알콜 발효 음료로 동양에서 기원하였습니다. 동양에서도 특히 중국 만주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며 전통적인 무알콜 발효 음료라고는 하지만 효모와 그리고 초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의 음료 기준에 따라서 알코올로 취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콤부차는 특히 서양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다수의 효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증된 효능으로서는 항균성, 항산화활성, 항당뇨, 항콜레스테롤 그리고 위궤양,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효모와 유산균 그리고 초산균 등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며 특이한 것은 발효 과정에 두꺼운 셀룰로스 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셀룰로스 바이오필름이라고 표기를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선 스콥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셀룰로스 층입니다. 제조 과정은 홍차를 10%의 비중으로 넣어서 이제 추출을 하고 여기에 이 스코비를 넣어서 발효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효 시간은 보통 정치 배양으로 7일에서 12일 정도를 소요시켰고 다음에 발효 완료 시 그 아세트산과 초산균과 효모가 우세하다라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접종균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세한 균의 종류가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콤부차는 비발효차에 비해서 보다 향상된 효능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는 단순히 콤부차의 효능에 대한 증명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이 셀룰로스층 즉 스코비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산된 음료의 미생물 집단과 발효의 역학에 대한 광범위한 탐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 발효 매개 변수에 대한 미생물 집단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조 시스템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배양 방법에 따라서 셀룰로스 층과 음료에 대한 효모, 초산균 등의 역학관계를 규명하고 21일간의 발효 동안의 콤부차의 생화학 및 항산화 활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서 제조 공정과 그리고 발효에 이용한 미생물 그리고 제조된 콤부차에 대한 항산화 활성 등의 분석 방법 등을 습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콤부차는 미생물의 집단 구조 및 역학관계 규명을 위해서 총 16,200ml의 용량으로 4개씩 배양이 되었고 4회 반복 시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료 채취는 3일, 7일, 14일, 21일에 진행을 하였으며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를 각각 첫 번째는 효모 분석용,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균 TRFLP용, 그리고 네 번째는 세균 염기서열용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배양 온도는 2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 TRFL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다양한 미생물이 포함된 시료에서 DNA를 채취한 후 제한 효소를 이용하여 특정 염기서열을 절단하여 절단된 염기서열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연구 방법은 1992년 켄실라 등이 처음으로 시도한 기법인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생물의 다양성과 군집 구조를 분석할 수 있고, 또한 특정 효소의 염기 서열을 증폭시킬 수 있는 특정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특정 미생물의 군집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증폭 후 여러가지 제한 요소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DNA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세균의 경우에는 Q1AMP DNA 스툴 미니 키트라는 미국의 퀴젠사에서 나오는 키트를 사용을 하였고, 효모의 경우에는 이 키트만으로는 제대로 된 DNA 분리가 되지 않아서 지몰라제라고 하는 효모 세포벽 용해 효소를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효모에 대한 DNA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이 셀룰로스층 즉 스코비에 대한 측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음료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데, 음료의 경우에는 액상이기 때문에 그대로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스코비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셀룰로스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NA 분리를 위해서 전처리를 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양 후 균질화하여 원심 분리하고 이에 대해서 상등의 폐기 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 폴리페놀과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리고 pH와 총산도 그리고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항산화 활성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는데 총 4가지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DPPH와 ABTS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와 함께 수산기와 그리고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균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DNA 염기서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발효 과정 중에 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그리고 분포 집단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한 생리 활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과 그리고 일반적인 화학적 조성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입니다. 효모에 대해서 시퀀스를 하고 유전적인 분석을 했을 때 그 다양성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타난 표인데, 셀룰로스층 즉 스코비의 경우에는 그 다양성이 일반적인 액상에 비해서 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다양성이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후반에 들어서는 액상이 오히려 보다 높은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미생물의 집단이 어떠한 균종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나타낸 상관관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90%가 넘는 수치가 사카로미스티세라고 하여 이제 효모와 관련된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Relative Distribution of Yeast Genera in the Biofilm and the Soup 해서 이제 이 스코비와 액상의 이 효모에 유전적으로 어떠한 균종이 많은가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캔디다 속 미생물들이 굉장히 우세하게 많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렌찬시에 그리고 데바로미세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4는 이 Bio Relative Distribution of Yeast Species in the Biofilm and the Soup as per D1, D2, LSU gene sequencing 이라고 해서 이 D1, D2, LSU 유전 시퀀싱을 통해서 이 효모에서 이 스코비와 액상에서의 어떤 상관관계, 미생물들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캔디다 속이 앞선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스코비층에서 보다 높은 캔디다가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내의 경우에는 글루콘 아세토박터 자일리움을 이 스코비를 형성하게 하고 또한 이 콤부차를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표는 스코비와 그리고 액상에서 유전적인 어떤 종의 기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코비가 액상에 비해서는 보다 적은 미생물의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이런 균들의 조성은 굉장히 적음을 알 수가 있고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 분류되지 않은 종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으나 정확하게 아직 규명하기는 힘들 정도로 이 콤부차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의 융합적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제조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정도의 콤부차를 제조하기에는 단일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첨가를 통해서 제조한다고 하여도 그만큼의 퀄리티를 가지는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표는 이 Free Radical Scavenger Activities of Kombucha Tea during the course of its fermentation 이라고 해서 이 발효 기간의 경과에 따른 콤부차의 DPPH 그리고 ABTS 그리고 하이드록시 그리고 니트리오사이드에 대한 평가값을 나타낸 것인데 DPPH의 경우에는 초반에 높았다가 점점 감소하는 즉 항산화활성은 발효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부 다 그 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hanges in the major chemical components of kombucha tea during the course of its fermentation 이라고 하여 발효 기간의 경과에 따른 어떤 pH 그리고 산도 그리고 알코올 등등의 이런 화학적 조성 등과 관련하여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페인의 함량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뇨병 즉 항당뇨 활성을 가지기 위해서 커피가 함유하고 있는 카페인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로서 콤부차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 커피에도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콤부차는 이 카페인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보다 음료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pH는 점점 낮아져서 갈수록 강산이 되어 가는데 이 강산이 되어감에 따라서 그만큼의 산도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발효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자체로서도 어느 정도 초기에는 위궤양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나 너무 높은 산도와 그리고 낮은 pH는 오히려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발효 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총 폴리페놀, 총 페놀 함량과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첫 번째 거는 갈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케르세틴을 10mg, 100mg 기준으로 해서 샘플로서 사용을 하여 표준 물질로서 측정을 한 것인데 기관의 경과에 따라서 총 페놀과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는 그 함량이 높아져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선 항산화 활성과 관련한 DPPH나 이러한 측정치에 대해서는 기관의 경과함에 따라서 더 감소하는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를 비추어 보아 총 페놀이나 그리고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활성 물질들은 유효 성분 물질들은 보다 증가하지만 DPPH 항산화 활성 물질들에 대한 평가값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또한 인체에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비트로 실험이 아닌 인비버 실험, 동물 실험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의 결과를 비추어 보아 우선은 콤부차에는 이 캔디다 그리고 피치아 그리고 아세토박터 그리고 엔토박터 등의 미생물들이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스코비라고 불리는 셀룰로스 층은 모든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음료에서는 일부만 발견됩니다. 다만 섭취할 수 있는 락토바실러스나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이 스코비보다 음료에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TRFLP 분석에서도 7일 경과에서 가장 높은 다양성을 나타냈고 이 말의 뜻은 7일 정도의 발효 기간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발효 7일 경과 시 콤부차의 미생물 집단이 가장 다양하였다는 사실은 아까 전에 앞선 TRFLP 분석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21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생물 집단은 21일까지 그 분포는 유지를 하지만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 함량의 미세한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추후 연구로서는 이 콤부차의 생리 활성과 그리고 미생물 집단을 연관시킬 수 있는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실전 문제 연구단의 이 본 논문에 대한 학습을 통한 바탕으로 하여 응용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제조 시 미생물 조성에 대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초기에 저는 이제 글루콘 아세토박터 속 미생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였지만 본 논문을 통해서 사카로미세스 락토바실러스 뿐만 아니라 캔디다 등의 일부 에탄올의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균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즉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또한 쥐 실험을 통한 항당뇨 외에도 항산화 활성 비교를 위한 발효 온도 및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있어서 보다 뚜렷한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셀룰로스 층과 음료 모두를 측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였고 따라서 저 역시 스코비를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게끔 제조를 한 이후에 그 스코비를 새로운 콤부차를 제조할 때 첨가를 하여 제조한 것에 대해서 발효 기간의 경과에 따른 그 결과값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12주차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